대한민국이란 주제로 국내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광주형 3대 뉴딜에 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연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강연은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며 강연을 들을 수 있게 진행 계획을 했으나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강연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현재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50명의 시민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광주방송 유튜브 채널과 광주광역시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곳 현장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김형권 지역위원장께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맡아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광주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그런 광주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위원장님이 나와주셔서 너무 기쁜데요. 오늘 강연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제조업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제조업 국가죠. 한국의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 특징은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전환을 왜 해야 되며 앞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네. 그런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강의 듣는 예. 아주 유익한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 8번째 시간 한국의 제조업과 에너지 전환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경제 공부를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쭉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늘 경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자도 아니고 전문적인 연구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지금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일까요? 단연 기후환경,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어떻게 이 기후환경의 위기에 대응하느냐, 이것이 전 세계 가장 큰 화두인데요.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의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1.1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람이 체온이 2도가 올라가면 죽죠. 2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 체온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결국 죽습니다.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지구의 역사, 긴 역사에 보면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간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지구도 스스로 살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냄으로써 지구가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도 이내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을 들여다보면 그때는 우리가 온도를 2도에 맞춰서 그 이내에서 막아야 하는지 1.5도로 막아야 하는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에는 2.0도보다 현저하게 낮게
쉽게라는 목표가 설정돼 있어요. 약간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파리 기후협약이 있고 나가서 몇 년 뒤에 IPCC 총회를 합니다. 어디서 했나요? 우리 인천 송도에서 했습니다. 2018년도에 했죠. 근데 2018년도는 그동안 파리 기후협약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너무 느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5도 내에서 막자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IPCC 1.5 특별 보고서, 그게 그 총회에서 채택된 결과물입니다. 이 1.5 특별 보고서에 보면은 2050년도까지 탄소 원료를 이용한 전기 발전은 제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가지고 전기 생산을 하는 것은 제로로 해야 1.5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2050 탈탄소 선언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 국가들은 2050 탈탄소 선언을 하고 있죠. 일본도 했고 중국은 2060년도라고 했고요. 대한민국도 2050 탈탄소 선언에 동참을 한 거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그러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자라는 게 파리 기후협약이고 IPCC 총회의 결의인데, 그럼 이렇게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따라오지 않는,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지 않는 기후 악당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리백,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알리백. 이거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강제성을 띠죠. 제가 어제 알리백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지금 현재 280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알리백에 우리는 언제까지 도달하겠다, 우리는 도달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80개의 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외국의 기업 거의 전부 다가 가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우리가 실제 280개나 되는 기업을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 얘기를 하면 그 기업들은 전부 다 알리백 선언에 동참하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요겁니다. 이제는 알리백 선언뿐만 아니라 탄소 국경세, 이게 세라는 표현이 조금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제는 수출을 할 때, 국경을 넘을 때 이 제품에 탄소가 묻어 있으면,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사용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지들은 전부 다 그동안 탈원전 얘기만 하면 경기를 했던 경제지들인데, 이제 탄소 관세로 인해서 무역 장벽이 되고 수출도 막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것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ESG 경영이란 얘기까지 나오죠. 환경, 소셜, 그리고 가버넌스. 한마디로 착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건데, 그 중에 환경을 가장 앞장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협약과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후 악당, 이제 기후 문제에 함께 노력하지 않는 나라나 기업은 구체적으로 제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백, 탄소 국경세, ESG 경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아주 피부에 와닿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조업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해서 거의 대부분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받는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 조건을 내걸면 그것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수출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문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당장 탄소 국경세 저것도 2023년부터 유럽에서 저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그래요. 2023년이라 그러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지금 21년인데 내년 다음 해가 2023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에너지 전환 문제는 당장의 우리 현실로 다가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현재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이죠. 삼성은 미국과 유럽과 중국 공장은 2020년도 말로 신재생 에너지로 싹 다 바꿨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도달했습니다. 저 표는 삼성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저 자료에 보면은 2019년도에 미국과 유럽, 중국 공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92% 전환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2020년도 연말까지 100%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겠지만 삼성이 작년 연말로 미국과 유럽과 중국 공장에서는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삼성이 사용하는 총 에너지의 12%에 해당되는 전력을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것입니다. 자, 다음 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삼성은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 39개 사업장,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의 에너지를 쓰는 중국, 유럽, 미국은 에너지 전환을 성공했고 인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의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는 직접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제도가 다른 거죠. 브라질도 공급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 유럽, 중국은 이미 도달했고 인도, 멕시코, 브라질 공장은 전력을 직접 공급받거나 인증서 구매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러면 한국 공장은 어떻게 하느냐를 보니까 한국은 삼성이 기흥과 평택과 수원 사업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막 설치하겠다. 그리고 얼마 설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조금 요 대목에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삼성은 전 세계에서 기업 활동하면서 쓰는 총 에너지 중에 65%의 전력을 국내에서 소비합니다. 국내에서 그만큼 기업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65%의 전력을 삼성이 직접 생산해서 조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삼성은 우리가 아는 외국 기업들 거의 전부 다가 R200 선언에 동참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삼성은 R200 선언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삼성하고 가장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요? 대만의 TSMC죠.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파운드리 회사. 그러니까 반도체라 그러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메모리는 저장이고 비메모리는 운영, 연산 이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근데 전체 시장은 메모리가 30%고 비메모리가 70%. 이쪽 훨씬 더 크죠. 삼성은 TSMC와 아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메모리 분야에서. 그런데 TSMC는 풍력 전기를 쇼핑을 합니다. 대만 전체가 이미 수년 전부터 해상풍력 발전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대만 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는 풍력 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 TSMC와 경쟁해야 되는 삼성은 기흥 공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는 단연 세계 1등이고 이제 비메모리 분야도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가고 있는데 2020년도 연말로 보면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저 TSMC가 시장 점유율이 54%고 삼성이 18%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만 미세 공정 10나노 이하로 들어가면 삼성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첨단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TSMC를 추격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 에너지 분야를 보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지만 저는 정작 삼성의 중요한 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저 에너지 리스크다.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삼성은 경쟁에서 결코 승부를 볼 수 없는 환경에 도달하고 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볼까요? SK 하이닉스의 2015년도 12월 달에 애플에서 실사팀이 왔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애플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대한민국 상장회사 전체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애플의 시가총액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애플이 2015년도 12월 달에 SK 하이닉스를 방문했습니다. 왜? 애플이 알리백 선언을 했고 저 알리백 선언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쓰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그것을 도달하고 나면은 자기네가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2015년도 12월 달에 애플에서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리백 선언에 참여를 요구하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와서 보고 대한민국 현재 상태로는 답이 없다 라고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애플은 2018년도 4월 달에 알리백에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기네가 쓰는 에너지는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애플은 전 세계 43개 국가에 거래를 하고 있다는데 다 에너지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환을 하고 나서 올해 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작년 봄입니다. 이제 우리와 거래하는 업체들도 모두 에너지 전환을 해라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LG화학 우리 배터리 회사죠. 그죠? 배터리 분야는 반도체 분야도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배터리 분야는 거의 대한민국의 동무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5위권 안에 대한민국의 3사가 들어가 있어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게 다 5위권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LG화학이 폭스바겐에 BMW에 배터리를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BMW하고 폭스바겐에서 니네들이 만드는 배터리를 우리가 사기는 살 텐데 그 만드는 과정을 신재생 에너지로 썼는 배터리를 납품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LG화학은 공장을 어디에다 지었냐 그러면 폴란드에 지었는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 전부 전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린피스에서 네이버 방문해가지고 언제까지 알리백에 참여할 거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 결국 공장 어디에 지었습니까? 헝가리에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짓지를 못했어요. SK 이노베이션은 어디다 지었습니까? 미국 조지아주에 지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알리백에 참여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굉장한 압력으로 이미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것을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거는 우리 기업들도 공장은 지금 해외에 짓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선언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LG화학도 작년 7월 달에 알리백 참여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들어가 봤더니 아직 LG화학은 알리백 280개의 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SK그룹이 실제로 참여를 신청했어요. 알리백에 280개 기업 중에 이제 대한민국의 SK그룹 계열사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K홀딩스는 2030년도까지 알리백에 도달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7개 기업은 2050년까지 도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든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든 이제는 알리백을 피해 나갈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세계 에너지 기구 자료입니다. 2018년도 자료니까 저 수치는 2017년도 거를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발전 부분, 에너지 부분에서 연도별로 얼마를 투자하느냐라는 것을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저게 빌리언 달러니까 대략 화석연료에 132빌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32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17년도에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투자한 돈은 132조예요. 원자력에 투자한 돈은 17조예요. 그 같은 해에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한 돈은 298조입니다. 뭐가 가장 많아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가 많죠. 우리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보고 그 투자가 많은 곳에 우리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팔아먹을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전체 에너지의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먹고 살 게 있는 겁니다. 저기에 나오는 원자력에 대략 1년에 20조를 투자한다라는 저 수치가 일부 보수 야당에서 우리가 탈원전을 하게 되면 600조의 시장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조를 미래 30년을 곱하면 600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 600조의 미래 시장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게 바로 저 표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팩트이긴 하면서 가짜뉴스에 가깝죠. 왜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는 1년에 300조인데 30년간 미래 600조가 아니라 1년에 300조인데 30년 치면 9,000조예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먹고 사느냐라는 거는 바로 저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 표는 에너지별로 발전량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원전의 발전량은 거의 수평입니다. 저 표에 의하면 원전의 발전량이 여전히 크죠. 옛날 자료니까.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을 보면은 숫자는 작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전량이 얼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시장에 그로스가 있느냐, 성장하는 시장이냐,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발전량은 이미 순증 제로입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은 태양광은 연평균 30%, 풍력은 연평균 40%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다는 표입니다. 자, 2017년도에 그 300조에 가까운 돈을 어느 나라가 투자했냐라는 표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은 과거에는 유럽이었고, 물론 유럽은 꾸준하게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년도에는 단연 중국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원전의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건 옛날 얘기예요. 중국은 전기차의 나라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고 신재생 에너지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왜 유럽과 중국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바이든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느냐? 이것은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한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 동전의 뒷면은 산업의 헤게모니 장악인 것입니다. 이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먼저 투자하고 앞서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계의 투자가 무르익다가 보니까 에너지 원별 균등화 발전 요금입니다. 이미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보다도 석탄보다도 발전 요금이 낮은 시대로 도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가 이미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표를 가만히 보십시오. 기업별로 쓰는 전력의 양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삼성전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쓰고 있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저만큼 많은 전력을 생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은 실제로 전력을 많이 안 씁니다. 팹리스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이 에너지 전환을 성공하는 것하고 삼성전자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구글, 생각보다 전력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엄청나게 전력을 씁니다. 제가 광주 계획이 인공지능 그린 뉴딜이더라고요. 광주 인공지능으로 가려고 그러면 저만큼 쓰는 저 전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 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데 석탄으로 생산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 광주가 인공지능 그린 뉴딜로 가고자 한다면 전력에 관한 문제를 시민들이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가 그린 뉴딜을 성공하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올 봄에 날이 따뜻해지면 광주 시민들은 모두가 다 태양광 패널
두 장을 깔아야 합니다. 한 장은 내가 쓰는 전력은 내가 생산하겠다라는 게 한 장이고요. 또 한 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한 장의 패널로서는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 그걸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현대자동차와 소형 SUV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끌어낸 것은 광주 시민들의 역량입니다. 그런데 소형 SUV가 지금 미국에서 SUV가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SUV는 내연기관입니다. 앞으로 이 내연기관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도 광주형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저 라인에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싶겠죠.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아이오닉 5, 6, 7을 올 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이게 친환경 차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차를 구매할 거예요. 그런데 그 구매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차가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졌는지 탄소 에너지로 만들어지는지를 보게 되겠죠. 알리백의 문제도 있고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아이오닉 5, 6, 7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텐데 광주형 일자리가 궁극적으로 성공을 하고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내가 한 장의 패널은 내가 쓰고 또 한 장의 패널은 기업에게 주겠다라는 이 생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이 어렵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합니다. 자, 연도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 금액입니다. 근래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탄탄합니다. 우리나라 순채권 국가죠. OECD 37개 국가 중에 순채권 국가는 12개밖에 안 되고 그 중에 우리나라가 7번째 순채권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빠른 속도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현상은 매우 공격적인 경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표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언제부터 해외 투자가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정체를 하다가 조금 늘었다가 쭉 정체를 하다가 급격하게 늘어난 해가 언제입니까? 2015년도 이후죠.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15년도. 파리 기후협약이 2015년도 연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2016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이 파리 기후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해외 공장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조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다. 그럼 해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표 볼까요? 국내 투자 15년이고 16년이고 안 늡니다. 이제 늘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문제에 관한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상수도를 생산해서 기업 활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과 마찬가지로 전기도 기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그 사회가 지역사회가
생산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다가 보니까 국내 투자가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거의 세계 시장에서 동무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배터리는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것이고 어쩌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반도체라는 한 축으로 먹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반도체 한 축과 배터리 또 한 축, 양날개를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배터리 시장이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 성장성이 높은 배터리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등이면 뭐합니까? 국내 투자는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국내 생산은.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할 캐파들은 저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LG화학의 폴란드 공장 전경입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입니다. 결국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사진은 작년 봄에 대구의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죠. 미국계 회사인데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매해 수십억의 경영 흑자를 보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장을 폐쇄한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는 멀지 않아서 문 닫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일찌감치 경영적인 판단을 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항의 시위를 했지만 결국 저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문제가 결코 남의 나라 문제가 저 멀리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지금 대한민국 오늘의 문제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보고 캡처한 겁니다. 영암군에서 간척지의 태양광 발전에 반대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지역의 농민들이 반대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기 간척지에는 SK에서 2기가급의 태양광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간척지에 모두 다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것이 상습 염해 지역으로 판정이 되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농민 대표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기를 피할 길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빠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반 농지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염해 피해가 일어나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 손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간척지에 염해 피해가 있는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는데 뉴스에 보니까 지역에서 반대하고 계시더라고요. SK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유일하게 지금 RE100 선언에 참여해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SK에서 저기 태양광을 2기가 설치하겠다는 저 계획과 RE100 선언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이 무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에너지 전환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의식의 전환부터 먼저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의식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머릿속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는 어디 가서 멀리서 구입해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석유처럼 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신재생 에너지는 분산형 전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지역의 산업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에너지 전환이야말로 미래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호남은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이 소외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다가 많이 있고 깊지 않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의 개발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쩌면 신재생 에너지에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호남 쪽이 미래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때 산업의 지도를 바꿔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어디입니까? 여수화학, LG화학 공장입니다. LG화학이 알리백에 참여하겠다라고 발표는 해놓고 못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 여수 공장에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수는 태양광 이격거리가 가장 큰 도시라고 합니다. 지역의 조례로 태양광의 이격거리를 마련해놨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크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양광 설치를 그만큼 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태양광의 이격거리가 필요한 건지. 태양광이 무슨 혐오시설입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수상태양광을 해야 된다. 수상태양광이 산에다가 산을 깎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수면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환경에 피해도 덜 주지 않느냐. 수상태양광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일부 야당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태양광 패널을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 세척제에 다 환경오염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세척하느라고 환경오염물질이 저수지에 들어가면 그 저수지의 물이 결국 논으로 다 들어가니까 환경파괴가 되니까 안 된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광 패널 세척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태양광 패널을 세척을 합니까? 태양광 패널에서 전자파가 나와서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태양광 패널에 전자파 나오는 거 측정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고 가야 살고 지구도 지키고 산업도 지키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생산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다 반대하면서 말로서 하는 에너지 전환은 그건 말짱꽝인 거예요. 여수에서 저 LG화학 공장에 공급해야 할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저는 에너지 전환은 말짱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그러면 지금은 다 태양광 풍력 얘기합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수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고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전체 에너지 중에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은 32.8%입니다. 그런데 그 32.8% 중에 바이오매스가 55%입니다. 우리는 덴마크 그러면 수력 많이 하고 풍력 많이 하고 이런 나라로 생각을 하지만 덴마크 풍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가 55%입니다. 바이오매스, 축분, 음식물 쓰레기, 산업에서 나오는 유기 폐기물, 하수 슬러지, 온갖 유기물을 이용한 에너지화 작업. 저것은 우리 생활에서 곳곳에서 아주 작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덴마크란 나라가 재생에너지로 이미 30% 이상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오매스에 대한 에너지가 절반 이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은 이 바이오매스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덴마크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것은 독일 자료입니다. 독일도 재생에너지 중에 바이오매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2%. 나라마다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독일은 육상풍력이 또 꽤 많아요. 그런데 이미 독일이 40% 후반대에 재생에너지에 도달했는데 그 안에 바이오매스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스트리아 자료입니다.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는 바이오매스 비율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나오는 유기폐기물, 목재도 그렇고 이런 것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유럽에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난방을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전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수소 생산해서 수소로 난방하겠다? 그러면 그 재생에너지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도 바이오매스에 대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이 표 한번 보실래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지도고 조금 크기가 작고 짙은 점은 바이오 열시설입니다. 열시설. 난방으로 하는. 그리고 조금 큰 동그라미가 큰 것은 바이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국토에 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시설이 저만큼 점점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저 느낌이 감에 오십니까? 우리가 바이오매스에 대한 그것을 에너지 전환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전 국토적으로, 전 시민적으로 일어나야 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유럽 국가의 목재칩을 이용한 에너지 시설의 분포를 점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저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그리고 그 시설을 모든 도시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면 전부 다 그것을 해야 에너지 전환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을 모아서 에너지를 만들고 난방을 하는 그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고, 또 이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왜? 지금은 우리가 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시설들을 하려고 하면 그 기기를 전부 다 유럽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하니까. 산업이 클 수가 없었던 거죠. 먼저 시작해서 그 산업을 일으키고 나면 그 과정에 극복해야 할 기술적 요소들이 나중에는 경쟁력이 되고 그것이 또한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죠. 그게 다 일자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 바이오매스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단 드려야 할 설명은 드렸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큰 관심사가 국가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공공기관도 지방 이전하고 행정수도도 지방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시작할 그 시점보다가 지금이 더 균형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퇴보했습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지금은 더 균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은 훨씬 더 가속화됐고 참여정부가 했던 그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못한 세상이 됐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발전은 실제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균형 발전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수도권의 모든 것을 모아놓는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한 도시에 다 뜰을 모아놓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산업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유럽에 다녀보면 도시에 사는 것과 지방에 사는 것과 별 차이도 없고 파리라는 도시라고 해봐야 인구가 250만?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지방에 사는 것이 도시에 사는 것보다가 행복도가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출산율은 우리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로 도달하게 된 이 과정의 문제는 결국 도시 집중이고 균형 발전에 실패한 것이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이냐? 에너지 전환이야말로 저는 가장 강력한 균형 발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을 캐러 엘도라도로 사람들이 몰렸듯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지방이지 수도권이 아닙니다. 지방과 농촌의 가치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할 때 유럽에서 가장 반겼던 사람들이 독일의 농부들입니다. 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농촌밖에 없으니까. 2019년도에 대한민국이 수입한 에너지의 총량은 170조 가량이 됩니다. 수입한 금액이. 2020년도에는 유가가 떨어져 가지고 132조 정도 됩니다. 앞으로 그 돈을 수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조달해서 생산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써야 되는 시대라고 한다고 하면 그 생산기지는 전부 다 지방인 것이고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면은 기업도 지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화가 생산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70조, 80조 되는 돈을 이제 지방에 다 발전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지방에 사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에 가장 앞장서야 되고, 우리 농민도 먹거리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지방의 가치, 농촌의 가치, 산촌의 가치, 바다의 가치가 단순히 먹을 것을 생산하는 기지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질 때 실제로 균형 발전의 헤게모니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입니다. 규제. 흔히 규제 완화가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선.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이전할 때 신체제로 진입하는 과정에 장벽이 되는 구체제를 옹호하는 규제라면은 이것은 완화하거나 개혁해야죠. 그렇지만 때로는 신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구체제에 가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작년 한 해 2020년도를 생각하면 단연 코로나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었던 것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졌고 오바마 행정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원과 캘리포니아라는 도시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원은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함께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규제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합니다. 왜 중앙정부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없었느냐? 그것은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볍죠. 그래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한 것이 캘리포니아라는 도시가 그렇게 움직인 것이 테슬라라는 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거죠. 혁신 기업을. 그래서 저는 광주가 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 구체제,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내연기관 등등의 구체제에 대한 전환을 과감하게 해야 그것이 혁신성을 이끌어내고 그 성공을 담보로 해서 국가의 제도가 앞장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광주에 앞서 나가는 의식, 시민의식이 구체제에 대한 에너지 전환을 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